여러분, 저를 정신병력이 있다고 법원에 제출하셨죠? 그 위조 진단서 참 대단하더군요. 이건 친정아버지가 쓰신 유언장입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편지 때문에 한 번은 용서했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50억 원, 3개월 안에 갚으세요. 50년 동안 시댁만 섬기며 살았던 65세 여성 윤선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시동생들은 그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위조된 진단서, 법정에서의 모욕, 그리고 끝없는 배신. 하지만 그녀는 우연히 발견한 아버지의 유언장으로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50년 전 친정을 떠날 때 가난한 집안이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는 300억 원 규모의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모든 재산을 딸에게 남겼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 윤선이가 유언장을 꺼내는 순간 시동생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 지분 사실은 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비밀 편지, 회사를 노린 전문 경영인의 배신, 그리고 50년 만에 나타난 또 다른 딸의 존재까지. 과연 윤선이는 모든 배신자들을 이겨내고 진짜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65세에 시작된 통쾌한 역전 드라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사회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시동생 3명과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는 자리에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여기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막내 시동생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형님, 형수님이 왜 여기?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정신병력이 있다고 법원에 제출하셨죠? 그 위조 진단서 참 대단하더군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들고 온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건 그보다 더 놀라운 겁니다. 큰 시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가 더 있다는 겁니까? 저는 봉투에서 오래된 유언장 한 장을 꺼냈습니다. 50년 전 제 친정아버지가 쓰신 유언장입니다. 여러분이 차지하려던 이 회사 지분, 사실은 제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65세가 된 저, 윤선이는 50년 동안 시댁만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친정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시집 보낼 때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던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저는 시댁 큰 집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시동생 3명은 각자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명절이나 제사 때만 모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는데 큰 시동생이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형님, 유산 정리건으로 변호사랑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언제 만나면 되겠니? 큰 시동생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변호사 사무실로 한번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이 남기신 게 좀 복잡해서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이미 저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시동생 3명이 모두 모여 있었고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앞에 놓았습니다. 윤선이 여사님, 고인께서 남기신 유산은 총 회사 지분 60%와 부동산 3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군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여사님께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저는 깜짝 놀라 반문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정신과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진단서가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셨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그 서류를 받아들고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조현병 진단, 7년간의 치료 기록, 그리고 의사의 소견서까지 완벽하게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막내 시동생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희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형님이 혼자 감추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저는 정신과에 간 적이 없어요. 큰 시동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지금 상태로는 유산 상속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나가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진정하세요. 법원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저는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에는 오래된 책들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열쇠는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편지 몇 통과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친정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에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시집 보낼 때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던 그 아버지가 왜 이런 편지를 남긴 걸까요? 봉투를 뜯자 오래된 유언장 한 장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윤대호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유일한 딸 윤선이에게 회사 지분 전체와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제가 그 상속자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편지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선이야, 내가 시집갈 때 냉정하게 굴었던 건 내가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상속자라는 걸 잊지 마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친정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동생들이 저를 제거하려 한다면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유언장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동생들의 변호사가 아니라 제가 직접 고용한 변호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 김지원 변호사는 유언장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게다가 공증까지 되어 있네요. 윤선희 여사님, 이 유언장이 있다면 시동생들이 노리는 회사 지분은 애초에 당신 것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김지원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그들이 제출한 위조 진단서를 반박해야 합니다. 정신과 기록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그들을 고소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은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사회에 직접 제출하세요. 회사 이사진들 앞에서 당신이 진짜 상속자라는 걸 밝히는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시댁의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날 저녁 큰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법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어요. 큰 시동생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준비하셨는데요? 저는 전화를 끊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50년 만에 밝혀질 진실을 말이에요. 판사님, 제출합니다. 저는 법정 한가운데 서서 친정아버지의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시동생 3명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판사가 유언장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큰 시동생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저 서류는 위조입니다. 형수님의 친정은 50년 전에 파산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파산이 아니라 회사명을 바꾸고 사업을 확장한 겁니다. 증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2번째 서류 봉투를 열자 회사 등기부등본과 50년치 사업자 등록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동생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어떻게 이 증거들을 찾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원 변호사와 함께 친정회사를 찾아가기로 한 날 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이 있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기억 속 작은 공장 자리에는 10층짜리 사옥이 서 있었습니다. 입구 표지판에는 대호실업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윤대호를 딴 회사였습니다. 변호사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떨고 계세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아요. 들어가죠. 로비에 들어서자 접수 직원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김지원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윤대호 회장님의 유족 관련해서 왔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접수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대호 회장님이라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후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혹시 윤선희님이신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그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현 대표이사 박민수입니다. 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언젠가 따님이 찾아오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50년을 기다렸습니다. 박민수 대표는 저희를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아버지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제가 20살 때 찍은 사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도 잊고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박민수 대표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님께서는 1975년 회사를 설립하셨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섬유 공장이었지만 80년대 전자 부품으로 사업을 전환하셨죠. 저는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업가였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현재 회사 자산은 약 300억 원 규모입니다. 상장은 하지 않았지만 중견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 따르면 지분 100%가 따님께 상속됩니다. 김지원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회사는 누가 운영한 겁니까? 박민수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윤 회장님께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셨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회장님은 따님이 돌아올 때까지 회사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제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동생들이 이미 법원에 위조 진단서를 제출했고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법정에서 모든 걸 밝혀야 합니다. 법정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동생들은 저를 완전히 제거할 준비를 마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큰 시동생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정에 들어섰고 저 역시 김지원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시동생들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피고 윤선희 씨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는 위조 진단서를 제출했고 추가로 제가 최근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증인까지 준비했습니다. 막내 시동생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형수님은 요즘 혼자 중얼거리고 밤에 이상한 소리를 내며 돌아다닙니다. 저희가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려 했지만 거부하셨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판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김지원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원고 측이 제출한 진단서는 완전한 위조입니다. 해당 병원에 확인한 결과 윤선희 씨의 진료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병원 측에 공식 회신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동생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큰 시동생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그렇다 해도 형수님은 50년 동안 아무 직업도 없이 살았고 재산 관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준비한 카드를 꺼낼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판사님,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다. 저는 친정아버지의 유언장과 회사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큰 시동생이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저건 위조입니다. 형수님의 친정은 50년 전에 망했습니다. 김지원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문이 열리고 박민수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사 등기부등본과 50년치 재무제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대표가 증언했습니다. 저는 대호실업의 현 대표이사입니다. 윤대호 회장님은 50년 전 이 회사를 설립하셨고 유언장을 통해 모든 지분을 따님 윤선혜 씨에게 상속하셨습니다. 현재 회사 자산은 300억 원 규모입니다. 시동생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사도 놀란 표정으로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큰 시동생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형수님은 재산 관리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시동생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여러분의 형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안 살림은 물론 남편의 사업 장부까지 관리했습니다. 제가 무능력하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차지하려는 재산도 남편이 일군 게 아니라 제가 함께 만든 겁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위조한 진단서와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따로 고소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기일에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큰 시동생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형수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를 지나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살아야 해요. 50년 동안 참았으니 이제는 제 몫을 찾을 겁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남기신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아들 셋이 너를 괴롭히거든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여줘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편지 끝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남긴 통장과 부동산 문서는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아들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
너는 당당하게 내 몫을 지켜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저를 지켜주려 하셨던 겁니다. 며칠 전 제가 이 편지를 발견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다음 날 저는 시댁 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생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집안은 텅 빈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는 홀로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고 방 정리는 미루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오래된 한복들과 이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선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뭔가를 남겨두셨다는 겁니까? 상자를 열자 두꺼운 봉투 몇 개와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시어머니의 필체가 보였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희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50년 동안 힘들게 했구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사실 나는 내가 대기업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내 친정아버지가 결혼 전에 나를 찾아와 모든 걸 말씀하셨거든. 하지만 나는 내가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걸 막을 수 없었다. 아들들이 내 재산을 노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봉투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통장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잔액은 각각 5천만 원씩이었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상가 건물 한 채가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제 이걸 제 이름으로 옮겨 놓으신 걸까요? 세 번째 봉투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집 온 첫날, 아이를 낳은 날, 명절에 차례를 지낼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모든 사진 뒷면에는 시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선희.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사랑하고 계셨던 겁니다. 단지 표현하지 않으셨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봉투에는 시동생들에게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들들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저에게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들들아,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 집도 차도 사업 자금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줬다. 이제 선희에게 남은 것까지 빼앗으려 하지 마라. 만약 선희를 괴롭히면 내가 저승에서도 가만두지 않겠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홀로 남겨질 것을 알고 미리 모든 걸 준비해 주셨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동생 3명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큰 시동생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로 저희를 부르신 겁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편지예요. 읽어보세요. 시동생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큰 시동생이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편지를 읽는 동안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막내 시동생이 물었습니다. 형님, 뭐라고 적혀 있어요? 큰 시동생은 말없이 편지를 동생들에게 건넸습니다. 3사람 모두 편지를 읽고 나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시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형수님을 생각하고 계셨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지켜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를 제거하려고 했죠. 위조 진단서까지 만들면서요. 큰 시동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욕심이 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님 때문에 법적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막내 시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위조 진단서에 대해 법원에 자백하고 철회하세요. 둘째, 남편의 유산 중 제 몫을 정확히 나눠주세요. 셋째, 다시는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시동생들은 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큰 시동생은 법원에 가서 위조 진단서를 철회했고 저에 대한 무능력 선고 신청도 취하했습니다. 남편의 유산도 정확히 반으로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친정회사 대호실업의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박민수 대표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윤대호 회장님의 따님이자 새로운 대주주 윤선희 회장님이십니다. 이 사진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선희입니다. 5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민수 대표가 저를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방은 회장님 방입니다. 저는 회장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50년 동안 시댁 마당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넓은 세상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지원 변호사였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시어머님의 부동산 중 강남 상가 건물, 현재 시세가 50억 원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모두 저를 지켜주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시동생들은 겉으로는 물러났지만 300억 원짜리 회사를 그냥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수를 쓸까요? 저는 다음 장면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회계팀장이 제 앞에 장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숫자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50억 원이 사라졌다고요? 회계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 내역을 보시면 수신자 계좌가.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큰 시동생의 아들, 제 조카 윤재민의 계좌였습니다. 회계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 대표이사 시절부터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박민수 대표님도 모르셨을 겁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동생들은 겉으로는 물러났지만 뒤에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전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 취임 2주 후 저는 회사 업무를 하나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대표는 친절하게 저를 도와주었고 직원들도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은 꾸준히 올랐는데 순이익은 제자리였습니다. 어디선가 돈이 새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회계팀장을 불렀습니다. 팀장님,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매출이 올랐는데 이익이 안 느는 이유가 뭔가요? 회계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회장님, 외주 용역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외주 용역 내역서를 요청했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업체에 매달 2억 원씩 용역비가 지급되고 있었는데 업체명이 낯익었습니다.
재민기획. 제 조카 윤재민이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회계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 건가요? 회계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마케팅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고서나 결과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유령 거래였습니다. 시동생들이 회사 돈을 빼돌리기 위해 만든 구조였던 겁니다. 저는 김지원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가 회사로 찾아왔고 저는 모든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거예요. 3년 동안 총 50억 원이 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김지원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재민 기획이 실제로 일을 했는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저는 박민수 대표를 불렀습니다. 대표님은 이 거래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박민수 대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전임 재무이사가 처리한 건데 그분은 1년 전에 퇴사하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전임 재무이사는 누구였나요? 박민수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큰 시동생님의 대학 동창이셨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동생들은 계획적으로 사람을 심어놓고 회사 돈을 빼돌렸던 겁니다. 김지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민 기획 사무실에 직접 가보는 게 좋겠어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재민 기획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텅 빈 사무실만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이 회사는 1년 전부터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고 관리인의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저는 큰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 시동생이 밝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로 오세요. 재민이도 데리고 오시고요. 큰 시동생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와서 보면 알게 될 겁니다. 1시간 후 큰 시동생과 조카 윤재민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서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재민 기획이 뭐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50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요. 윤재민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모, 그게 저희가 마케팅 컨설팅을 했습니다. 저는 빈 사무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1년 동안 아무도 출근 안 한 사무실에서 무슨 컨설팅을 했다는 겁니까? 큰 시동생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형수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횡령입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편지 때문에 한 번은 용서했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윤재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모,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 다 갚을게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갚는 걸로는 안 됩니다. 고소할 겁니다. 김지원 변호사가 고소장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큰 시동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제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재민이가 사업 실패하고 빚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빚이 많으면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게 맞습니다. 회사 돈을 훔치는 게 아니라요. 큰 시동생이 울먹였습니다. 형수님, 저희도 어머니 아들입니다. 형수님이 모든 걸 가져가시니 저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흔들렸습니다. 50년 동안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정말 고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김지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넘어가시면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합니다. 저는 큰 시동생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0억 원 3개월 안에 전액 갚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회사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큰 시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저는 그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제 핸드폰에 익명의 문자가 왔습니다. 윤선희 씨, 조심하세요. 당신을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그리고 저를 노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제 앞에 놓인 계약서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민수 대표의 서명이 있었고 계약 상대방은 중국 투자회사였습니다. 회사 지분 30%를 팔아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말입니다. 김지원 변호사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배임입니다. 박민수 대표가 회장님을 속인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민수 대표는 아버지가 믿고 맡긴 사람이었고 저를 50년 동안 기다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를 배신했다는 겁니까?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익명의 문자를 보낸 사람도 아마 내부 고발자일 겁니다. 박민수 대표의 비리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회장님께 경고한 거예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회사를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이 진실을 알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명의 문자를 받은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박민수 대표는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했고 직원들도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혼자 구내식당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직원이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회계팀 대리였고 이름은 한수진이었습니다. 회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한수진 대리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회장실로 가시죠. 여기선 안 됩니다. 10분 후 저희는 회장실에 있었습니다. 한수진 대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제가 문자 보낸 사람입니다. 박민수 대표가 회사를 팔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한수진 대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중국 투자회사와의 계약서 초안입니다. 박 대표가 지분 30%를 넘기려고 합니다. 회장님 서명을 위조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한수진 대리가 대답했습니다. 박 대표는 회장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회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나타나셔서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저는 김지원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변호사가 회사로 달려왔고 한수진 대리가 준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확실한 증거입니다. 박민수 대표를 당장 해임하고 고소해야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발각이 안 된 거죠? 한수진 대리가 대답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 사진 절반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아버지 시절부터 있던 이사들도 다 쫓아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민수 대표는 처음부터 회사를 차지할 생각이었고 저는 그저 명목상의 회장일 뿐이었던 겁니다. 김지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박 대표를 직접 대면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버지의 옛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70대 후반의 노인들이었고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일군 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이야, 내 아버지는 박민수를 믿지 말라고 하셨다. 그 친구는 야심이 너무 커.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왜 대표로 임명하신 거예요?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어.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이가 많았고 젊은 경영인이 필요했거든. 하지만 내 아버지는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유원장을 남긴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박민수 대표는 의아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갑자기 이사회를 소집하신 겁니까? 저는 계약서 사본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박민수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제 동의도 없이 회사 지분을 팔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 대표를 지지하던 이사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박민수 대표가 변명했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이건 그냥 검토용 자료일 뿐입니다. 김지원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검토용이라면 왜 회장님 서명란까지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리고 계약금 50억 원은 이미 받으셨죠? 박민수 대표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안합니다. 박민수 대표를 즉시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합시다. 박민수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 회사를 20년 동안 지켰습니다. 당신은 2달 전에 나타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배신감이 큽니다. 제 아버지가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은 그 믿음을 저버렸어요. 이사회 표결 결과 박민수 대표는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가며 제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후회하실 겁니다. 이 회사는 제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당신 한 명이 없어도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박민수 대표가 나간 후 저는 한수진 대리를 불렀습니다. 수진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회사를 빼앗길 뻔했어요. 한수진 대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진짜 주인이셔야 합니다. 윤 회장님이 평생 지킨 회사니까요. 저는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김지원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외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수진 대리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회장님, 아버지의 옛 친구분들 중에 아직 건강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고문으로 모시고 젊은 부사장을 영입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되었습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큰 방향을 결정하고 실무는 전문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날 저녁 김지원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시동생들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50억 원 갚을 수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갚지 못하면 그땐 정말로 고소할 겁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수님, 돈 마련했습니다. 내일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50억 원을 마련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일까요?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50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큰 시동생이 약속대로 돈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의 출처였습니다. 김지원 변호사가 제 옆에서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돈은 시어머님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부동산이요? 그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었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시어머님 명의로 된 부동산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는 아들들이었어요. 시동생들이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린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제대로 갚은 거 아닙니까?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럼 시동생들은 파산합니다. 며칠 전 제가 돈을 받은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큰 시동생은 약속한 대로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형수님, 50억 원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통장을 받아들고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50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큰 돈을 마련했어요? 큰 시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을 건데요? 큰 시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갚겠습니다. 형수님은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둘째 시동생도 함께 왔습니다. 그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제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돈을 갚으셨으니 고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예요. 막내 시동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도 어머니 아들입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50년을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김지원 변호사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장님, 시동생들이 빌린 대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고금리 사채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채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사채업자에게 빌렸어요. 연이자가 30%입니다. 1년에 15억 원씩 이자를 내야 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5억 원이요? 그들이 어떻게 그 돈을 갚아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3개월 안에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파산하고 결국 또 회장님께 손을 벌릴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까요? 그들도 이제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현실을 보세요.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장님의 재산만 노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들은 변한 게 없는 걸까요?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차라리 제가 시동생들을 만나서 경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회장님께 손 벌리지 말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일주일 후 뜻밖의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시동생들의 부인 3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 시동생 부인이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 남편들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까지 빼앗기면 저희는 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둘째 시동생 부인도 울먹였습니다. 형님, 아이들이 아직 대학생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막내 시동생 부인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형님,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 협박합니다. 저희는 무서워서 밤에 잠도 못 잡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인들과 아이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잘못한 건 시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남편분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큰 시동생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형수님한테 다시 도움을 청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빼앗으려 했잖아요. 저는 그녀의 말에 놀랐습니다. 적어도 부인들은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 시동생 부인이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가 일을 해서라도 빚을 갚겠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무서워요. 혹시 형님께서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보증을 서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보증을 선다는 건 그들이 못 갚으면 제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지원 변호사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회장님, 절대 안 됩니다. 보증을 서는 순간 회장님이 50억 원을 또 부담하게 됩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 부인들과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사채를 갚아주는 대신 시동생들의 부동산을 회장님 명의로 넘기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재산은 지킬 수 있어요. 저는 그 방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동생들은 집을 잃지 않고 저도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동생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채를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큰 시동생이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부동산을 제 명의로 넘기세요. 하지만 여러분은 평생 그 집에 사실 수 있어요. 단 팔거나 담보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시동생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한참 후 큰 시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사채는 제가 갚았고 부동산은 제 명의가 됐습니다. 시동생들은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김지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결국 70억 원을 쓰신 셈입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로 끝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제 핸드폰에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윤선희 씨. 하지만 진짜 적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계속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걸까요? 그리고 진짜 적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제 앞에 앉은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제 친정아버지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지원 변호사가 제 옆에서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분이 바로 협박 문자를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름은 윤선아, 윤대호 회장님의 또 다른 딸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또 다른 딸이라고요? 제게 동생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윤선아라는 여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50년 만에 만나네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저는 언니가 시집 가던 날 태어났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윤선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언니 혼자 모든 걸 물려받게 하려고 저의 존재를 숨기셨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 몫을 찾으러요. 며칠 전 제가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신 이사립 탐정의 보고서 협박 문자를 받은 후 저는 사립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김지원 변호사의 소개로 만난 탐정은 5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만에 충격적인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윤선희 회장님, 문자를 보낸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분입니다. 탐정이 보여준 사진 속 여자는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윤선아, 63세입니다. 호적상으로는 윤대호 회장님의 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회장님이 시집가신 날짜와 같은 날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날이요? 그럼 제가 시집갈 때 태어났다는 건가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윤선아 씨의 어머니는 윤 회장님의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다고요? 탐정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회장님의 친모께서는 회장님이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윤 회장님은 재혼하셨고 윤선아 씨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시집 보낸 이유 중 하나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하지만 왜 아버지는 윤선아의 존재를 숨기셨을까요? 그리고 왜 유언장에는 제 이름만 적으셨을까요? 저는 윤선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지원 변호사와 함께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윤선아는 저희를 보자마자 차갑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언니. 아니, 윤선희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왜 협박 문자를 보낸 거죠? 직접 만나자고 하면 됐잖아요. 윤선아가 대답했습니다. 직접 만나면 언니가 저를 믿어주실 것 같았나요? 저는 50년 동안 아버지의 숨겨진 딸로 살았어요. 호적에는 있지만 아무도 제 존재를 몰랐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당신을 숨기신 거죠? 윤선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언니만 사랑하셨어요. 저와 제 어머니는 그저 방해물이었죠. 그래서 언니가 시집간 후 저희를 작은 집에 숨겨두고 사셨어요. 김지원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나타나신 겁니까? 50년 동안 조용히 사셨는데요. 윤선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언장을 봤어요. 제 이름은 한 글자도 없더군요. 300억 원짜리 회사를 언니 혼자 가져가더라고요. 그게 공평합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윤선아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저도 아버지의 딸이니까 최소한 절반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혹시 윤선아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상자 밑바닥을 뒤지다가 숨겨진 두 번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에게
선아의 일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선이야, 이 편지를 읽는다면 선아가 너를 찾아갔다는 뜻이구나. 아버지가 미안하다. 선아의 존재를 너에게 숨긴 것도, 선아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은 것도 모두 아버지의 잘못이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사실 선아는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다. 내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외로움에 재혼했다. 하지만 재혼한 여자는 이미 딸을 하나 데리고 왔고 그 아이가 선아였다. 나는 선아를 입양해서 내 딸로 키웠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윤선아는 친동생이 아니라 이복동생도 아닌 아버지의 양녀였던 겁니다. 편지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이 사실을 모른다. 그리고 알게 되면 큰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선아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았다. 선아가 법적으로 싸우다가 진실을 알게 되면 더 아플 것 같아서다. 선이야, 내가 선아를 도와줄 수 있겠니? 하지만 진실은 말하지 마라.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두 딸을 모두 지키려 했지만 결국 둘 다 상처를 주셨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김지원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편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윤선아 씨는 양녀이고 유류분 청구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녀는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법정에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면 유류분 청구는 기각됩니다. 둘째, 윤선아 씨와 합의하는 겁니다. 진실을 숨기고 일정 금액을 주는 거죠. 저는 창밖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법정에서 이기면 윤선아는 평생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하면 제가 300억 원 중 상당 부분을 내줘야 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윤선아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윤선아가 카페로 왔고 저는 그녀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선아 씨, 법정까지 가지 말아요. 제가 합의금을 드릴게요. 윤선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언니가 법정에서 이길 수도 있는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아버지의 딸이니까요.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윤선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 지분 30%와 현금 50억 원을 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윤선아가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죠?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회사를 경영해 주세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아버지가 원하셨던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윤선아는 한참 동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니. 함께 하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50년 만에 저는 처음으로 동생을 얻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사회 회의실 앞에 서 있었고 윤선아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회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대호 실업을 상장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사진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한수진 부사장이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상장 첫날 시가총액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윤선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가 해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전 저를 시집 보내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지켰습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선아와 합의한 그날부터 우리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윤선아가 부회장으로 취임한 첫날, 저는 그녀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경영 경험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녀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배우면 됩니다. 우리 함께 배워가요. 윤선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저를 받아주셔서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희는 매일 함께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윤선아는 마케팅과 영업을 맡았고 저는 경영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호흡이 맞아갔습니다. 한수진 부사장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녀는 내부 고발자에서 제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됐습니다. 회계팀장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한 그녀는 회사의 재물을 투명하게 관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회사는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새로운 거래처들이 줄을 섰습니다. 윤선아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회사를 상장하는 게 어때요? 아버지가 꿈꾸셨던 대기업으로 키워보자고요. 저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소망하셨지만 이루지 못한 꿈이었습니다. 상장 준비가 한창일 때 큰 시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았습니다. 형수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를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큰 시동생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큰 시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셋이 모여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형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50년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지요. 그런데 저희는 형수님을 괴롭히기만 했습니다. 둘째와 막내 시동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형수님을 그렇게 아끼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형수님은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어요. 막내 시동생도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형수님께 의지하지 않고 저희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철이 드셨네요. 큰 시동생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형수님, 이거 받아주세요.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1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보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도로 건넸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게 모은 돈이잖아요. 하지만 큰 시동생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형수님, 받아주세요.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이 돈은 어머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겠습니다. 시동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장 기념식 날 회사 로비는 축하 화환으로 가득했습니다. 거래처 대표들,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동생들도 조용히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50년 전 저는 20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친정과 연을 끊고 오직 시댁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50년은 쉽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50년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모두 저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걸요. 단지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윤선아가 무대로 올라와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제 동생 윤선아 부회장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함께 이 회사를 더 크게 키워나갈 것입니다. 지켜봐 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윤선아를 꼭 안았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김지원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멋진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변호사님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한수진 부사장도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500억 원은 시작일 뿐이에요. 1천억, 2천억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저는 이제 65세예요. 급할 것 없어요. 상장 기념식 다음 날, 저는 윤선아와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50년 만에 찾는 아버지 산소였습니다. 묘비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옆에는 계모님의 묘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절을 올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5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윤선아도 옆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왔어요. 언니랑 함께요. 저는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 상장 기념 주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상장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꿈꾸셨던 대기업이 됐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윤선아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계모님, 저희 두 딸이 잘 지내고 있으니 편히 쉬세요.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윤선아가 물었습니다. 언니,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회사 일도 해야 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동안 못 해본 게 너무 많아요. 윤선아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갈까요? 회사는 한수진 부사장이 잘 지킬 거예요. 저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아요. 65세에 처음 가는 유럽 여행이네요. 저희는 웃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윤선이입니다. 300억 원 기업의 회장이자 사랑하는 동생을 둔 언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5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사랑을 깨닫는데 50년이 걸렸을 뿐입니다. 이제 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려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